네,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몸신학 겨울 특강 4번째 시간 박경진입니다. 지금 3강까지 이야기를 강의를 들으시면서 더 고민이 많아지시고 또 생각이 또 많아지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또 그런 고민들이 결국은 잘 시작하기 위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강에서 이야기했던 성교육은 관계교육이다. 절대 성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부모의 자기점검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1강에서 말씀드렸었고, 이제 2강에서는 그럼 지금의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말,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전해드렸습니다. 3강에서는 미디어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또 어떤 것들을 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쉽게 접하는 어떤 성에 대한 어떤 선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또 낳는지에 대한 걸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좀 앞에서 했었던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 사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례 안에서 또 그 성문제들, 거기서 나타나는 성행동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인 거는 어떤 성행동이나 성문제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또 뭐고 그런 결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또 나타나는지를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어질 강의에서 부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것들, 또 다른 선생님들이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번 시간에도 양육자한테 필요한 역할과 자세에 대한 것을 제가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성행동. 아이들이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걸 앞에서 언급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행동으로 좀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성행동이 많이 나타날까요? 알고 계신 사례들도 있으실 거고 기사를 통해서 또 접한 또 이야기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지금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또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그냥 표면적으로 우선 드러내는 것들, 내가 타인에게 어떤 폭력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성적인 것들을 요구하거나 경계 없이 그 선을 넘어서서 동의 없이 타인에게 성적인 부분들로 다가가거나 하는 것들을 성행동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오지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생활에서도 문제들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성행동이냐? 아까 예전에 2강에서 제가 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몸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내 몸에서 내 스스로 몸을 좀 가학하는 경우들, 그리고 그 몸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대하기보다는 굉장히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내고 그리고 아주 강한 자극에 그런 강한 것들에 내가 이렇게 몸이 만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올바르지 않은 방법들로 자의를 한다던가. 그래서 한 라디오에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강의하시는 걸 들었는데 오는 환자들 진료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성기에 이제 질 안에 물건들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들을 빼주는 일을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건강하지 않고 자신을 되게 아프게 힘들게 하는, 그렇게 자신을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위로하는 것들을 또 자신에게 성행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다른 타인과의 성관계를,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한다던가, 그리고 아주 잦은 임신으로 인한 어떤 행동들, 임신에 대한 또 낙태에 대한 부분들을 나의 행동으로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마치 내 얘기 아니고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 일상에서 데이트 성폭력과 관련된 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트 성폭력이 특별한 어떤 피해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발행한 책자들을 보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한 것들을 보면 그 피해자들이 굉장히 일상생활도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되게 당차고 자신감 있는 여성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인 관계에서 거절이나 거부나 어떤 자신의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잘 안 되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행동들이 내가 피해자로서 또 가해자로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양상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결국은 SNS를 통해서 낯선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안에서 어떤 애정을 느끼는 부분들이 성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를 좋다고 하는, 나를 이쁘다고 하는, 실은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오케이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들이 한 부분으로 성행동으로서 이제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것들을 내가 다 하게 되고, 그걸 사진으로 찍고, 그리고 자위를 한 영상들을 다시 배포하게 되고, 그런 경계에 대한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기사 안에서 폭력이, 사이버상에서의 폭력이든 그냥 직접 대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든 이런 것들이 성폭력으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은 퍼센트를 보면 언어적으로 하는 성폭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성폭력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되게 친밀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행동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친밀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친밀하기 때문에 실은 내가 그걸 더 지켜주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선들을, 영역들을 확 넘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지금 일상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어적인 성폭력, 그리고 신체적인 성폭력, 그리고 언어와 신체적인 성폭력을 같이 하는 그런 결과들이 성문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전에 3강에서 제가 음란물 포르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음란물 포르노에 대한 걸 행동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본 것들을 더 자극적인 거를 찾아서 보기 시작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보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하게 돼서 타인에게 가서 타인의 몸을, 아주 어린아이가 타인의 몸을 만진다던가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좀 나타나고, 그리고 음란물을 통해서 보고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절대 인격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포르노를 많이 본 사람들에 대한 연구, 포르노 배우에 대한 연구, 이제 미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음란물을 많이 본 사람들의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포르노가 그냥 우리가 보는 야한 장면이 아니라 훨씬 더 그 이상의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고, 그것들을 아주 많이 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그냥 내가 언제든
갖고 놀아도 되는 놀잇감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어떤 우리가 물병에 있는 물을 다 마시면 필요 없잖아요. 물론 저는 좀 아까워서 한 번 더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쓰면 버리게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내 욕구를 다 채웠어. 너를 통해서 내가 다 채웠어. 필요 없어. 버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굉장히 도구화하고 비인격화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과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적인 파트너가 계속 바뀌게 되죠. 계속 바뀌면서 내 욕구만 채우면 돼.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감정 없고요. 거기에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책임지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내 욕구, 본능을 채우는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센터폴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센터폴드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말씀드린 성문제, 성행동을 드러내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뭐 미국이나 유럽까지 가지 않아도 저희 나라 사례만 봐도 아동 성착취물을 찍는 사람,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가해자, 성범죄자들의 특징들을 보면 포르노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아주 깊게.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딱 그 현장을 보니까 컴퓨터에 아동 성착취물이 어마어마했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삶이 포르노인 거고 삶에서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들이 포르노에서 여성을 대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들이 엄청 많이 있었죠. 그중에 대표적으로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N번방, 뭐 그렇게 오래 지나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실은 제2의 N번방이다라고 해서 이제 뭐 결국은 검거가 됐지만 범죄자가 이런 N번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들, 그거의 시작은 결국은 돈인 거죠.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10대 여성의 몸을 내가 갖고 놀고 그거를 미끼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게 더 가학적이고 아주 폭력적일수록 더 야할수록 나는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이제 입장료 자체를 막 70만 원씩 받아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방에 입장을 시키도록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더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뭐 연예인을 대상으로 뭐 말도 못하게 아주 다양한 여성들,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는 행동은 그냥 되게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어떤 파일 같은 것들을 찍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공유를 하든 사이트에 올려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든 실은 결국은 이거의 가장 밑바탕에는 여성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도구야. 내가 돈만 있으면 그냥 어떻게든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청소년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들었던 거, 내가 보았던 거, 실은 내가 가족 안에서 되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한 상태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상대하는 게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의 시작은 내가 나를 스스로 별로야, 나 진짜 괜찮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타인을 절대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병들고 힘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더 많이 깊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진짜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경찰청 통계는 검거된 통계이기 때문에 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에서는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한 그 성범죄의 피해자, 또 가해자들, 청소년들 중에서는 성범죄를 또 직접
본인들이 가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범죄가 증가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좀 유심히 볼 건,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율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몸을, 나체의 몸을 성관계하는 영상을 누군가한테 내가 보내고 돈을 받고, 실은 이런 부분들도 퍼센트로 보면 전체 비율에서 아주 적은 분량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애들이 그런 사진을 왜 보낼까? 그런 신상을 왜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지? 낯선 사람을 왜 만나지?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고.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자신의 어떤 신상이든 자신의 몸을 누군가한테 드러내서 주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더 많은 관심을 주고 나를 더 좋아해주고, 그리고 너무 이쁘다, 사랑한다, 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이 그 아이들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듣고 싶은 말, 그 말들이 진짜인 것처럼 아이들이 듣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신이 더 몰입하고 자신의 몸들을 더 바치게 되고, 그쪽에서는 더 어떤 무리한 요구가 와도 아이들이 하게 되는 부분들을 성문제, 성행동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교육에서 이런 것들이 성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뭔지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거 제가 1강에서 잠깐 언급은 해드렸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성숙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건 성경험을 하는 연령 자체가 저연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제가 왜 이렇게 어린애들한테 많이 일어나?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되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빨리 변화하고, 그렇게 변화하는 것대로 타인과의 관계 방식도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성교제를 또래끼리도 하지만 나보다 학년이 조금 위인 중학교, 고등학교 누나나 오빠들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성인까지도 아이들이 그 영역을 더 넓게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중에 성인을 만나는 케이스들을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게 별로 크게 이상하지 않은, 오히려 되게 편하고 뭔가 아빠 같은 그런 느낌을 원해서 일부러 나이가 많은 성인을 만나면 좋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인은 이 아이가 그런 성적인 행동을 자꾸 하고 낯선 남자를 만나는 거에 대한 것들이 결과라면 실은 원인에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겠죠. 애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가족들과의 관계라든가 굉장히 강압적인 어떤 가족의 문화가 있다던가, 아니면 전혀 반대로 방임하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뭘 하든 말든 별로 개입하지 않고 그런 적당한 어떤 부모의 개입과, 그리고 적절한 그런 어떤 해결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방임을 하거나 너무 억압을 하는 데서 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들을 보면 가정 안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가 계속 발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매체가 발달이 되고, 매체가 발달이 된다는 건 메타버스가 점점 그런 영역들이 커진다는 거. 지금 메타버스의 영역들은 말도 못하게 지금 엄청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일상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이제 제페토라고 하는 그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삶을 사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회의할 때만 쓴다고 하지만, 그 아바타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이프렌즈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들이 어떤 교육도 듣고 거기서 어떤 활동들도 하는 그런 가상의 것들이 아주 익숙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미디어의 이 정보들, 그리고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막아서는 데는 분명한 한계들이 있다. 그리고 어려움이 실제로 있어요. 그걸 내가 옆에서
양육자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가 폰 할 때부터 붙어서 게임도 하고 SNS 뭐 하는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매체 발달로 인해서 음란물이 엄청나게 범람하고 그것들을 분별할 어떤 시간도 없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성범죄, 뭐 학교 폭력도 똑같고요. 그런 폭력적인 관계들, 그런 상황들, 그런 공간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자극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격받으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또 공격하게 되거든요. 내가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가정 안에서 그 불안과 스트레스 힘든 것이 있다면 진짜 다른 데 가서 그걸 어떻게 해요?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또 솔직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침묵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굉장히 빨리 성숙해서 성경험 자체를 되게 어린 나이에 하게 되면 그걸 몸으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른의 문화를 일찍 접하게 되는 거고 내가 어른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의 어떤 경계들이 바운드들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뭐 술이나 담배는 이제 아주 그냥 기본이고 지금은 약을 갖고 이야기를 고등학교에서는 좀 많이 하는데 마약과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그거에 자기의 어떤 그런 애착에 대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무언가를 통해서 계속 채워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우는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이제 일상이 됐잖아요. 그냥 방에서도 전화해서 엄마를 부르는 이 상황이 전화가 뭡니까? 그냥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이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분명히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우리한테 더 윤택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반대로 하면 그냥 단절하고 그렇죠? 서로의 관계의 거리는 계속 멀어지고 그리고 각자가 서로한테 줘야 되는 관심에 대한 쓰는 에너지를 거기다 쓸 수가 없어요. 여기 미디어 안에서만 내가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워낙 되게 많이 있지만 각자가 방을 쓰는 문화가 됐잖아요, 저희가. 그쵸?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아이들만 각자 자기 방을 쓰는 게 아니고 부모님도 각자 자기 방을 쓰시는 거예요. 물론 우선 어떤 일이 있으실 수 있고 뭐 수면 패턴이 좀 달라서 쓰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거는 관계 자체가 두 분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여서 그냥 문의로는 부부로 살고 그렇죠? 문의로는 부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같은 집에 사는데 방은 서로 각자가 쓰는 거죠. 아이들도 그럼 그 상황에서 단절의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립되고 외롭고 한참 또래 관계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관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그게 관계에 대한 게 부모와의 관계가 차단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데서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지내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에 더 몰입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낯선 사람을 통해서 전혀 다른 내가 돼서 인정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스트레스, 억압, 분노 이런 것들을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아이들이 드러내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이랬을 때 타인을 꼭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 볼까? 자, 이럴 때는 우리 한번 몸을 조금 움직여 볼까? 같이 아빠랑 배드민턴을 쳐볼까? 같이 좀 걸어볼까? 드라이브 할까? 실은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은 관계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주구장창 여기다가 욕설을 하고 그 스트레스를 다 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건 내 몸을 누군가한테 몸 사진을 줘서 돈을 받는 거, 관심을 받는 거 이렇게 결과로 또 나타나게 되죠. 그 원인들이 너무 많은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로서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정말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내가 더 주고도 더 행복할 수 있어. 에 대한 것들. 아이들이 실은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뭔가 공정하지 않은 거, 손해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타인한테 폭력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결국은 그렇게 한다는 건 나한테 그런 경험이 없어서예요. 메마른 경험들만 있었을 때,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거에 대한 걸 우리가 더 괜찮은 걸로 만들어주고 채워줘야 되는데, 양육자로서, 부모로서 바쁘기도 하고, 나도 너무 힘들고, 나도 이 한쪽은 너무 병들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줬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뭔가를 성교육을 할 때도, 그러니까 몰라서의 문제는 아니에요. 몰라서의 문제는 아니고 진짜 중요한 의미가 뭔지에 대한 이걸 아이들이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안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는 성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성문제, 성행동이 나타나는 게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몰라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뭐 한 예로 들면 콘돔 교육 제대로 안 하니까 성문제 많이 생긴다. 그냥 실질적으로 다 해라. 콘돔 다 나눠주고 애들한테 콘돔 교육 제대로 해라. 막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교육이 그건 진짜 그 교육 아닙니다가 아니라 그 교육, 콘돔이라고 하는 지식적인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애들이 콘돔을 사용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콘돔을 안 써요. 네, 되게 이렇게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10대들이 임신에 대한 걱정이 되니까 콘돔을 써야 되고 자기네들이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콘돔 교육을 그렇게 많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이들 만나서 교육하고 할 때 아이들이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 청소년기 특성을 좀 보시면 개인적 우화라고 해서 이런 자기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 일 뭐요? 임신? 그런 거 일어나지 않아. 그거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아. 나는 그동안 선생님 저 계속 했는데 한 번도 임신 안 됐어요. 콘돔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그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과는 남한테 해당되는 거지 나한테는 아니야 라고 하는 특성들을 먼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관계는 누군가랑 관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일방적일 수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면 누군가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안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콘돔을 사용하길 바라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러면 내가 만나는 상대가 콘돔을 사용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거절을 한다? 아니야, 해야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네. 거절을 한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거절한다고 생각을 하거나요. 또 하나는 그 요구를, 내 주장을 펼 수 없는, 평소에도 내 주장을 펼 수 없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 내가 무조건 다 들어줘야 돼. 라고 생각하면 내 몸을 해치는 거, 내가 임신이 될지도 모르는 거를 알면서도 그 사람이 콘돔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그냥 무조건적이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왜? 헤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부탁을 내가 거절하면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런 두려움이 드는 거죠.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도 그래요. 그러면 진짜 몰라서가 아니니까 그 거절할 수 없었던 그 아이의 마음들, 그리고 그 아이가 스스로 나한테는 아닐 거야 라고 부정하면서 실은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왜 그런지를 보는 게 성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심받고 싶은 거, 사랑받고 싶은 거,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애착, 사랑을 내가 다른 곳에서 이 아이가 다른 곳에서 채우고 싶었구나 라고 하는 걸
그걸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냥 다그치고 혼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가르쳐야 할 때는 가르치지만 그 아이의 진짜 마음에 대한 것들이 그게 무엇인지 아는 거, 그게 시작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교육을 해야 되냐? 성교육은 어떤 뭐 스킬, 방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관계예요. 그 사람, 자녀와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거 다 괜찮으시죠? 네, 어떤 얘기든 그냥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일상의 대화가 전혀 안 되는데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말도 안 돼요. 네, 일상의 대화가 아주 잘 되고요. 관계가 친밀하고요. 내가 자녀가 나를 믿고 신뢰할 때 성교육이 가능합니다. 제일 어렵죠? 네, 제일 어려운 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뢰에 대한 건 실은 일방적일 수 없어요. 그죠? 타인과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요. 내가 주고 싶은 그 사랑을 상대도 그걸 사랑이라고 느껴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양육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건 뭔가를 주어야 되는 거. 그걸 물질적으로 많이 주시죠. 그쵸? 그래서 물질적으로 보상을 한다던가 뭔가 내가 어떤 보호라는 그리고 양육자의 어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강압적으로 여기에 올가매는 부분들이 있다던가. 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조금 통할 수 있죠. 근데 클수록 그 아이에게 자율성을 주는 부분들, 스스로 선택했을 때 책임지는 부분을 보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그런 것들이 다 될 때 성교육이 가능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온 내담자들이 엄청 간을 봐요.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진 않을까, 아빠가 알면 날 죽일 텐데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엄청 간을 보다가 상담이 다른 상담으로 진행을 되다가 중간에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걱정하고 다 고민하는 부분인데 어디다가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한테만큼은 되게 좋은 딸이고 아들이고 싶어요, 아이들이. 그쵸?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이야기를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마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고민을 하면 엄마가 걱정해. 아빠가 굉장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실망할 거야. 난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실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기하고 오픈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평소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실은 내가 그 기대와 기준들을 조금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자녀를 보는 거. 이런 부분이 될 때 성교육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호기심을 보이건 문제를 보이건, 너는 너희 반에 누구한테 관심이 있구나. 네, 그 친구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 되게 행복해 보인다. 이제 실은 이런 관점이어야 되는데 지금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누가 눈에 들어온다고? 너 미쳤어? 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대화는 제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네, 현실의 대화는 그런 쪽으로 막 가려고 하지만 자꾸 우리가 중심에서 다시 바로 잡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좀. 그리고 이런 일상의 성교육의 시작은 내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내가 바라보고 이 아이를 온전히 정말 그렇게 존중을 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이들 관심 있게 사랑으로 보는 거, 그래서 양육자인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예요. 사랑으로 바라보기. 네. 근데 그 바라볼 때 너무 집착의 눈빛으로 보시는 그런 바라봄 아니고요.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렇죠? 그 아이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숙이 빠른 아이들은 얘가 혹시 그런 거에서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고민은 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그리고 몸을 막 놀이로 인지해서 자기의 몸의 일부분 생식기를 막 자위를 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한테, 이 아이가 혹시 뭐 불편한 부분은 있나? 왜냐면 자위를 하는 게 심리적인 어떤 애착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실은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몸에서 오는 불편함인지 마음에서 오는 공허함과 불편함인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는 거고요. 애착 문제, 외로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느낀 건
고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굉장히 그러니까 아동이 할 법한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조금 어린아이 대하듯이 조금 더 내려가셔서 많이 안아주시고, 네. 그 안아준다는 의미가 우리가 체온과 체온, 그러니까 스킨십으로 인해서 치유받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 부모의 어떤 애착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몸으로 계속 풀려고 하는 아이들, 그 외로움에 대한 것들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몸으로써 안아주시고 견뎌주시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인데,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되게 다양한 대상 양육자분들이 들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았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최대한 아이가 미디어를 조금 늦게 접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 강압적인 거와 완전 방임돼서 하는 거의 중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아이가 조금 클 때 미디어를 좀 덜 접하게 하려면, 이제 제가 그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부모가 좀 힘들어요. 네. 좀 TV를 안 보여주고 스마트폰을 안 주면 그거 누가 놀아줘야 되죠? 네. 할머니든 엄마든 아빠든 할아버지든 누군가 그 옆에 있는 양육자가 그만큼 시간을 아이랑 보내야 돼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미디어를 최소한으로 하고 대화할 수 있고, 같이 요리해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거,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거든, 몸으로 노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몸으로 어떻게 놀았는지 그 자료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 이 자료 화면에서 보면, 되게 그냥 놀았습니다. 네. 비도 맞고, 눈도 먹고, 뒹굴고, 그냥 모래사장 파고 깊숙이 들어가기도 하고, 자연 안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이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다. 그 자극들을 미디어가 아니라, 네, 그쵸. 다른 어떤 몸에 대한 자극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건강한 자극들을 같이 함께 우리가 경험해 주는 거. 그냥 아이 어디 보내서 그래 어디 숲 체험하고 와, 이거 아니고요. 애들은요,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이랑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행복해요. 그 행복한 그 경험을 지금 양육자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몸에 대한 경험. 근데 이게 대단하게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냐? 그러면 저녁에 잘 때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다 컸지만 씻겨달라 그러면 좀 씻겨주고 괜찮아요. 그리고 뜬금없이 막 사랑 고백하고, 아들, 나 사랑한다. 막 이렇게도 하고, 오늘 딸 너무 고맙네. 이렇게 뜬금없는 사랑 고백을 하신다던가. 그렇게 관계에서 힘을 얻은 아이들, 그리고 자연 안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건강한 자극들의 에너지를 채운 아이들은 힘이 있어요. 달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래야 견딜 수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자극들, 아주 폭력적인 것들, 막 위험한 거, 무서운 것들을 결국은 애들이 견뎌야 되거든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안에 건강한 힘들을 가득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양육자분께서 같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의 에너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건강하셔야지 그 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방법들 안에서 진짜 어려운 거 제가 하나 제안을 해드릴 거예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한 교육이 저는, 네, 그러니까 삶에서 결국은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이렇게 폰을 보면서 이렇게 쇼핑을 하는 걸 좀 아이들이랑 있는 시간으로 좀 보내시고, 저는 약간 좀 의식적으로 하는데, 집에 가면 무음으로 무조건 바꿔놔요. 네, 무음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몰입해서 그 온전히 식사할 때 완전히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 폰을 하고 싶죠. 네,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럼 주방에 약간 보이지 않는 약간 모서리가 있어요. 거기 가서 급하게 이렇게 하고, 그만큼 미디어보다 내가 이 스마트폰을 하는 것보다 너희랑 같이 함께 하는 게 너무나도 더 중요하다는 걸. 그럼 아이들도 진짜 이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고요. 그리고 알아요. 자각해요. 아니다. 나 이거 오늘 조금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만해야지 스스로 결국은 깨닫는 힘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밥을 먹는 습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습관, 그리고 부부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막 보여주려고 막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부부가 서로한테 건네는 말 한마디,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 하나, 그리고 미디어를 보는 습관들. 그냥 집에 오자마자 그냥 골프 영상 틀고 그냥 틀어놓고 유튜브 보고 하는 그런 정말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부부가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딱 들으시고 생각하셨죠? 아, 이걸 어떻게 해? 아, 이거 어려워. 네. 근데 어렵지만 하실 수 있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양육자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하면서 계속 빠져요. 넘어지고 잘 안 되고 시간 또 안 지키고 또 뭐 성문제 또 이런 고민들을 막 얘기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또 하게 되고 근데 다시 제자리로 와서 그래 너 그럴 수 있겠다.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 거는 이해할게. 그래서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 하지만 올바른 건 알려주셔야죠. 가짜는 가짜야, 진짜는 진짜야라고 알려주는 게 부모의 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조절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견뎌주시고 같이 함께 하는 거. 그래야지 아이들이 상황에 대한 판단력, 그리고 비판력, 자제력, 그리고 이걸 조절하는 힘들이 생겨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결국 자기조절력을 가지고 음란물을 내가 그리고 건강한 걸 찾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힘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 성교육 사랑에서 시작된다. 제가 그냥 말버릇처럼 말씀드리는데 가정 안에서 서로 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하는 거, 그걸 보여주시는 거, 그게 가장 첫 번째 가정에서의 성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좀 되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이 사회에서 저 혼자서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고 지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자녀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새끼, 내 자녀만은 아니고요. 모두 다 같은 내 아이고요. 그 서로의 아이를 지켜주는 거, 이게 양육자일 때 가능해요. 서로가 서로의 아이를 지켜줄 때 우리는 내 아이도 같이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지 실은 더 건강하고 이런 성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하나씩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이제 4강까지 진행을 이제 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어려움도 많으시고. 근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자녀랑도 또 배우자 또 아니면 친구와도 이런 부분들 정말 진지하게 진솔하게 나누시고요. 한 번에 딱 되지 않아요. 모든 해결은. 정말 천천히 하나씩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계단 밟듯이 올라가시면 분명히 아이들한테는 희망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들도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함께 충분히 얘기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성교육도 또 같이 가정 안에서 일상의 성교육을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 4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